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시장 위험이 커지는데 통상적으로는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죠. 2015년 말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엔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어요. 저도 질문을 꽤 많이 받았었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버지 샤프슈터 박문화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프닝에서 말을 했듯이 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위험이 커지는 때는 줄곧 강세를 보여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엔화는 안전자산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 넌 어렸을 때 모르겠지만 1990년대에 일본의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고 그때 벤 버냉키가 일본으로 건너간 적이 있었어. 벤 버냉키라고 하면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를 얘기하는 네가 거잖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아. 당시 일본은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벤 버냉키가 그들에게 권고했던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하면 너희들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양적 완화였어. 어리지만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지? 미국이 금융위기 때 했던 양적 완화가 미국에 의해서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죠. 와, 알고 있다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데 어쨌든 내가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인데 그때 이제 조만간 미국에서 시작할 양적 완화를 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일본에서 먼저 시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튼 그날 이후로 일본은 정말 엄청난 돈을 엔화를 찍어냈는데 자 근데 그 엔화 엄청나게 찍어낸 엔화가 일본에 머물러 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물가가 급등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일본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물가가 급등한 적이 없지 아마? 내가 알기로 70년대 80년대 일본도 물가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90년대 이후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서도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올랐던 적은 없었어. 네 말대로. 아무튼 그 부분이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좀 테스트해본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강력한 의심이 되는 부분이야. 엔화는 그 당시 기축통화는 아니었잖아. 뭐 지금도 그렇게 정상적인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그런데 기축통화도 아닌데 그 돈이 해외로 나갈 수 있었어. 이수는 지금 어렸을 때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은 아실 거야. 주변에 물어봐봐. 의사들이 뭔가 시설 투자를 할 때 의료 장비들은 비싸잖아. 그때 값싼 엔화 대출로 그 의료 시설을 이제 설치를 했던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마치 기축통화처럼 해외 시설 투자 자금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엔화가 조달 통화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 맞아. 낮은 금리 때문에 시설 투자 같은 것들에서 되게 많이 쓰였다고 맞아. 하더라고. 그럼 이수야, 돈들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돈은 많이 보수적이지. 그렇지. 시장에 만약에 뭐 지정학적인 위험도 좋고 경기 침체도 좋고 어쨌든 위험이 커지게 되면 돈들은 더 이상 재투자되지 않고 다시 보수적이니까 일본으로 되돌아오겠지. 그게 원화로 재투자됐든 링기화로 재투자됐든 어쨌든 뭐 어떤 통화의 형태로 재투자됐든 간에 그게 위험이 커지면 다시 엔화로 되돌아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겨. 자, 지금 이자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값싼 엔화 대출을 시킨 거냐? 그런데 그걸 갚을 때쯤 돼서 엔화 가치가 폭락해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엔화가 어쨌든 간에 해외로 나갈 때는 그 엔화만큼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그리고 들어올 때는 롱 커버로 다시 이렇게 엔화가 매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야. 여기서 잠깐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왜 설명하고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댓글을 보니까 구독자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 다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디 봐봐. 숏이랑 롱에 대해서 아이 잠깐 그건 모르는 사람 없어.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아빠 말씀처럼 음. 숏이랑 롱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리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숏은 매도고 롱은 매수라는 것 정도는 다들 그렇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설명 좀 한번 해봐 그러면. 이자 차익을 노리고 캐리 트레이딩, 그러니까 일본의 값싼 이자 돈으로 해외 높은 금리에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엔화 가치가 훅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되돌아올 때. 예를 들어서 1억 엔을 빌려서 투자를 했고 그게 되돌아오는 시기에 엔화 가치가 훅 떨어져서 덜 받게 되면 그게 손실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자 좀 더 받으려고. 그래서 엔화 선물을 매도를 쳐서 그 손실을 상쇄시키는 거래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자는 거예요. 맞아. 하지만 위험이 커지게 되면 엔화가 한꺼번에 일본으로 되돌아오게 되겠죠. 그때 매도를 쳤던 거래가 한꺼번에 매수로 청산이 되면서 엔화에 강세가
현재가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 그렇지. 아무튼 나도 엔화가 왜 안전자산인지 굉장히 궁금하기는 했는데 그렇지. 자격도 없으면서. 근데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착각한 거라고 볼 수가 그렇지. 있겠네. 착각이지.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위험이 커질 때마다 엔화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엔화를 보고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도 한데 그렇지. 뭐 지금은 근데 또 상황이 또 바뀌고 있어요. 음.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엔화 가치가 높아져야지. 하지만 엔화는 가파르게 약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맞아. 달러 엔 환율은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122엔도 넘어서면서 2015년 말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 중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비해서도 엔화는 오히려 평가가 5%나 절하가 되었거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 우선 일본에서 과거에 양적 완화를 먼저 했다고 그랬잖아. 그 엄청나게 찍어낸 돈들은 다 해외로 나갔다고 말을 했잖아. 투자 자금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건 가장 큰 이유가 뭐야? 금리 차이가. 엔화의 금리가 쌌다라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엔화의 금리가 1%고 한국 원화의 금리가 5%라면 중간에 수수료 뭐 이것저것 다 빼도 충분히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본에서 끌어온 자금 가지고 원화 채권에만 투자해도 짭짤하게 돈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니까 전체 금리가 다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예전엔 일본만 금리가 약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금리가 다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물론 지금도 일본이 금리는 제일 낮아. 그렇지만 이게 금리 차이가 이만큼 벌어질 때하고 다르다는 얘기. 요만큼이니까 수수료 지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양적 완화가 되면 결국 금리는 제로를 향해 수렴한다. 아빠가 항상 그래, 해줬던 내가 말인데 결국 양적 완화로 인해서 금리 차이가 감소하게 된 게 엔화의 오랜 습관을 변화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지. 일본은 미국보다 먼저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낮은 금리의 통화가 될 수 있었으니까 조달 통화로서 수십 년 잘 해 먹었는데 미국이 자기들도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매력이 조금 떨어진 거네. 게다가 아베노믹스 알지? 그때도 돈 많이 찍어냈는데 그때는 뭐 해외로 나갈 여력도 없고 거의 일본 증시를 다 샀어. 니케이 225 뭐 ETF 같은 것들 샀다고. 예전에는 돈 찍어서 다 해외로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 차이가 충분히 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고 과거처럼 해외에 투자됐던 돈들이 일본으로 이렇게 이 연어처럼 회귀되어 돌아오는 그런 현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되돌아올 돈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롱 커버가 되면서 엔화가 갑자기 위험 때보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현상 자체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 외에도 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최근에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일본은 우파의 나라인 거 알지? 지금까지 전쟁 이후 좌파가 집권을 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 우파의 나라인데 우파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변하는 걸 별로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총재가 자꾸 바뀌고 미국도 중앙은행 총재가 자꾸 바뀌는데 일본은 지금 계속 불어다야. 근데 이름 잘 줘야 돼. 이 생각이 좀 구려졌는지 뭐 요즘 세상에 대해서 바로 적응을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아빠 말대로 좀 구려진 것 같기도 한 게 미국의 연준 의원들은 연일 50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주장을 하면서 매파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럼에도 BOJ 일본은행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 구로다 총재가 지난 3월 금정위 기자회견에서도 4월 이후 일본 소비자 물가가 2% 이상을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BOJ는 비용 측면이 아니라 수요 견인형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화적인 입장을 유지를 했어. 근데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야. 공급망 충격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그 물가 상승이 그거로부터 기인한 물가 상승이라는 거 세상에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리를 올려도 그렇게 이펙티브하지는 않거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미국하고 일본의 통화 정책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지. 하나는 완화적이고 하나는 긴축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금리 차이가 작년 말 기준으로 1.4였던 것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2.1%까지 확 벌어졌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수야, 금리가 뭐니? 화폐 보유 가치. 그렇지. 당연히 금리가 미국이 더 높으니까 엔화는 달러에 비해서 매력이. 당연히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아버지,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보통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좋은 건데 일본 증시를 사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일단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말 그 아사선상에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회생
탄생시킨 경제야. 그러니까 일본도 당연히 우리처럼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는 일본 증시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하지만 그게 지금은 좀 다르게 작용하고 있어. 제조업 위주로 발달돼 있다는 얘기는 원자재를 사와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 당연히 기업들의 생산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수입 물가 다음에 생산자 물가 다음에 소비자 물가 그렇지, 상승 그렇지. 순서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지금 세계적으로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나라들은 뭐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자원 부국들이고 맞아. 반대로 통화 가치가 낮아지는 나라들은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잖아. 맞아.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은 아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물가 상황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야. 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줄게.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지. 근데 엔화는 약세를 보인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원자재를 사올 때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 그치. 더 들어가니까 수입 물가는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수입 물가의 상승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덩달아 올라가게 되겠지. 실제로 지난 2월 달에 일본의 기업 물가 지수가 무려 9.3%를 기록했어. 그게 41년의 최고치야. 근데 그래도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면 성장은 어느 정도 담보를 할 수 그렇지. 있을 전가만 텐데. 가능하다면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다고. 기업들도 기저에 일본은 저물가의 나라다라는 것이 아예 그냥 단단하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전가한다는 건 뭐 언강생심 말도 못 꺼내는 거지. 실제로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0.9%에 불과했어. 이건 뭐 거의 디플레 상황이나 마찬가지지. 생산자랑 소비자 물가 차이가 그렇게나 크면 일본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맞아, 없는 그거야. 거네. 실제로 MSCI 재팬 기업 그 이익 지수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 경제 전체가 지금 매우 불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자꾸 떨어지는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엔화 약세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자, 여러분,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일본 엔화는 애초부터 안전자산이 아니었다. 그냥 글로벌 금리 대비 싼 금리로 인해 조달 통화였던 것이 위기 때마다 강해지는 속성을 만들어 안전자산 대접을 받았을 뿐이다. 맞아. 자, 둘째, 최근에는 미국도 양적 완화를 하면서 각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었고 캐리 트레이딩 수요가 감소했다. 자, 셋째, 아베노믹스 이후 발행된 엔화는 일본에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위기 때 일본으로 돌아오는 자금도 감소했다. 넷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의 매력도 많이 감소했다. 고질적인 저물가 나라라는 생각에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건 기업 이익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인 엔 약세의 이유를 만든다. 끝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우리나라 업종에서 어떤 업종들이 불리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관적 분석 환율편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 좀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궁금한 점을 풀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구독해야 돼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